참 여러분들이 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뭐. 어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올해 새해 첫 번째인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얘기했고 제가 좋은 경제에 대한 좋은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숫자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정말 얼마나 나쁜가 뭐 하는데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설날 앞두고서 아마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 만나셨을 때 근거 자료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어렵고 힘들고 이거 이제 많은 공격하고 사회적 담론하고 있지만 대안은 뭐냐라는 측면에 있는 거죠. 그 대안 중에서 고용에 대한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게 한류입니다, 사실은. 반도체보다 일자리는 훨씬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한류고요. 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격도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것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냥 뭐 오징어 게임 본다 뭐 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국회이기 때문에 보여야 될 것이고 이 산업에서 어떻게 육성하고 뭔가 지원해 줄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오늘 잡았던 거는 사실은 오징어 게임 2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 갖고서 한류를 잡았던 건데 오징어 게임 2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메시지더라고요.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오히려 더 폭력적이고 뭐 한 이번 거는 완전히 저는 그거로 봤는데 어제 그 제작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현철 교수님께서 이제 거시적으로 보시는데 순서가 좀 뭐 큰 그림부터 먼저들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일본에 계셔갖고 시차를 맞추냐 그렇고요. 그리고 아 내일부터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설날이 지난 2월 4일에는 CES에 직접 다녀오신 분이 과거에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4강 때 했었는데요. 과학기술 담당하는 고태봉 상무라고 IM 투자증권의 그 저기 리서치 센터장이 직접 지금 CES에 가 있는데 가서 보고 또 우리는 뭘 투자할까 뭐 이렇게 했고 한 3주 연속 이런 쪽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많은 일단 우리나라 작년도 경제 성적표를 보면은 세계 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도에 코스닥이 21% 떨어졌고 원화는 14.3 연말 기준이에요. 1년 내내. 그다음에 코스피는 9.6 정도였는데 이쪽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미국 S&P 500이 상위 500개 종목이 23%나 올랐고요. 일본 선진 주식 시장도 다 올랐죠. 이렇게 척 보시면은 나쁜 거 왼쪽은 한국 관련된 거고 좋은 쪽은 다 미국과 관련된 그리고 가상자산 쪽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걸 보시고요. 주요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나라고 보게 되면 뭐 엔비디아 171%, 뭐 브로드컴 110, 뭐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해외로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투자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시장으로 돈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 환율은 우리 또 역시 꽁지인데 우리 밑에 한 나라 더 있어요. 좀 큰 나라 중에서는 브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꽁지는 아니고 우리 밑에 브라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에 나오는 모든 지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는 작년도 3분기 내지 4분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란 이후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되게 나쁘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알고 봤더니 그거는 지금 게 아니라 이번 내란 사태가 나기 전에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영업자 대출연체 18조 원 이거 지난해 3분기 기준이잖아요. 취약 대출연체 11.5 경매 2개월 때 3,400건 13% 넘어선 대부업 연체율 이런 거 9월 말 기준입니다. 네? 소상공인 폐업 공제지원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작년 거란 얘기입니다. 이 사태 전에. 그럼 이 사태가 났으면 더 나빠질 거고 그러한 숫자는 설 지난 이후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2월이나 3월의 경제 체감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화 환율을 제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계속 여러분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딴 나라보다 유독 어려웠던 거는 바로 2022년도 10월에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발 고위부도 사태가 나오면서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때 망가졌는데 딴 나라도 나쁘긴 나빴지만 한국이 특별히 더 나빴던 거는 바로 여기서 정책 실패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코로나 얘기 안 하고요. 레고랜드 사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당에서 이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정책 실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전 정부 탓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 그렇게 돈 안 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 때 제대로 대응한 나라 있습니까? 우리나라 뭐 열심히 했다고 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코로나 얘기를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혼자 얘기했거든요. 여적도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썼고 그 후유증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레고랜드 사태 나왔을 때 정부가 내 돈 안 갚는다. 정부가 정부 돈에 보증한 거 나 보증 못해. 나 안 갚아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 달을 끌었어요. 그 당시에도. 바로 나왔으면 괜찮은데 9월 30일 날 나와서 10월 28일인가 대책이 나왔으니까 한 달 동안은 질질질 끌고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건 뭐 추경호가 당시 부총리였습니다. 저랑 여기 오기영 의원하고 함께들 많이 싸우고 했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전 정부 탓을 했지만 지금 누적된 거로 보면 코로나, 레고랜드 사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환율이 1,486원 연말에 찍고 1,400 지금 뭐 60원대 와 있는데요. 이 환율은 뭘로 의미를 잡아야 되냐면 IMF 때 뭐 1,800원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00원 갔어요. 그래서 뭐 저항선이 1,500이니 뭐 1,800원 이딴 소리들 언론에는 다 뻥이고요. 그거는요. IMF 외환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외환이 부족해지고 아무도 몰랐던 어찌 보면 그때 한국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안 당한 나라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러시아까지 가서 LTCM 사건이라고 해서 그게 또 지고 더 넘어가서 중남미, 멕시코 다 거덜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개도국들이 다 작살났어요. 그런 외부적인 요구가 상황이 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2008년 9월 16일 날 리만이 부도나면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랑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것도 한국이랑 큰 문제가 없었죠. 이번 거는 꾸준히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물론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강하다는 것도 있었고 딴 나라 모든 나라 통화가 절하되고 있어요. 그러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한국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과거에 뭐 1,500원 갔으니까 1,500원 갖고 1,600원 갖고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번 탄핵 사태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번에 환율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과거와 틀리다. 과거는 다 외부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 거는 우리나라 요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진다. 이 논리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장기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정부 금리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는 충분히 건전하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우리 성장률이 매우 낮아졌다. 이게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이면 얼마냐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 2.8%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가가 한 뭐 1.5 뭐 이 정도 2% 오른다고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1%밖에 안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채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짧게는 대단한 위기고 장기적으로는 야 진짜 볼 일 없네. 그래서 장기 금리를 같이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 이런 상황이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코로나 때 한 번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 그 이전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굉장히 어려우니까 경기 안 좋으니까 장기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환율도 같이 올랐었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지만 비슷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코로나 이후 통계도 몇 개들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뭐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거는 카드 사용액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설 지나고 나서부터 많은 내용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환율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있어요.
왜 줄이냐면 BIS 비율이랑 은행이 맞춰야 될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은 분모가 자산이고 분자가 자본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밑에 있는 분자가 달러로 된 것도 많아요. 달러 자산이 많으니까 분모가 달러로 된 게 많은데 해외 돈으로 있는 것에 한국 돈으로 바꾸게 되면 분모가 커지게 되겠죠. 산수예요. 분모가 커지고 분자인 자본은 밸류업 한다고 작년에 돈 많이 썼거든요. 배당도 많이 주고 기억나시죠? 은행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는 줄어들고 분모는 확 커지게 되니까 비율이 떨어지니까 애꿎게 중소기업 대출을 거둬들이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 대출을 연말에 많이 거둬들여 갖고 이 후폭풍이 아마 설 주변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게 오늘 아침에 보면 여러분들 그 신동아 아파트라고 굉장히 크죠. 63빌딩진 신동아 건설이 오늘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63빌딩진 신동아 건설이 파밀리라고 하잖아요. 참고로 제가 신동아 아파트 삽니다. 요건 이제 심리조사예요. 심리로 야 앞으로 어떨 것 같아? 1월달에 다 나빠요. 이거는 이제 탄핵 이후에는 다 나빠요. 심리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고요.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우리 소상공인 일반 서민들이 많은 섬유, 의복 및 가죽 신발 뭐 이런 쪽들이 가장 나쁘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제조업이고 비제조업들 보게 되면은 건설, 전문과학, 정보통신, 도소매 이런 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건설 경기 부양하자 이런 소리를 정말 해본 적이 없는데요. 건설 부분이 파급 효과 경기 단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고 지금 얘네는 아까 말씀드린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지금 2년 반을 헤매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일자로 늘어나기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사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여러 번 해서 수정을 했죠. 지금까지는 이 작년 23년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수출은 좋아졌고 내수는 뭐 그냥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좋아졌다가 작년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전체 요거랑 요거 더하기 한 게 요거라 보면 수출도 꺾이고 있고 내수는 뭐 이렇게 주구장창 나쁜 상태가 돼서 지금 계속 떨어진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폭 꼬꾸라지지 않는다. 제가 오늘 10번째인데 10번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는 외부에서 갑자기 발생한 쇼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도 되건 안 되건 쓸데없는 돈을 계속 뿌려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얘들도 하니까 뚝 부러지는 거는 막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못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성장 전망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5 아래로 보고 지금 이제 많은 경제 예측 기관들이 2025년 경제 전망을 2.2에서 2.0 정도로 낮추다가 지금 다시 1.78이 대세인데 오늘 아침에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사인 JP모건에서 1.5까지 낮췄습니다. 1% 깨진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깨지는데 수출이 어느 정도 해주니까 내수는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수출 뭐 이렇게 하는데 12월 수출이 제가 마이너스 나올지 모른다고 했는데 요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꾸준히 좀 괜찮고요. 연말 쇼핑 시즌에서 미국 사람들이 참 돈을 무진장 썼고요. 두 번째 트럼프가 관세 올린다 하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온통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하고 한 올 1분기까지는 뭐가 오래 쓰는 내구재건 됐건 소비재가 됐건 전부 사재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 수출도 늘고 미국 수출도 늘면서 한 6% 정도 12월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이례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사재기는 올 한 1분기 정도에 유지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정책은 또 요거는 뭐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전망을 놓고 보면 한국이 지금 1.5 뭐 하고 있는데 OECD 미국 경제를 놓고 보시면 2025년 요난입니다. 다 2%대 이상으로 다 보고 있죠. 지금 뭐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미국 성장률 전망도 시간이 갈수록 이거 2024년은 대충 2.6 정도로 보는 거고요. 2025년도 이렇게 오다가 작년 연말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2026년은 한 2%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중요한 숫자가 2%라는데 2%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 경제 볼 때 미국보다 중국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 중국 성장률 전망은 대충 4.7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4.5, 4.3 뭐 요 정도 선에서 중국은 막기 위해서 대단한 부양책을 내고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기 기재부가 1.8까지 기재부가 내려왔거든요. 정부 기관은 항상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속마음은 얘들도 한 1.5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경제 지표를 볼 때 얘들이 실수를 무진장했잖아요. 작년 1분기 좋으니까 막 올해 뭐 2024년에 2.6을 가나 이런 헛소리 하다가 그때 우리 민주당하고 많이 부딪혔죠. 그게 말이 되냐? 반도체 하나 갖고 좋은 거 갖고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었는데 얘네가 1.8 정도로 올해를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막 쏟아붓는데 중요한 건 상반기에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돈을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은 전혀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거는 하여간 상반기에 어떻게든지 하면서 좀 버텨보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추경도 안 하고 싶고 국채 발행도 안 하고 싶다라는 게 그냥 말에 묻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이 이번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부터 29년까지 1.8 1.3 이렇게 우리나라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여기까지는 볼 것 같고 이 이유는 자신 없어요. 저 하늘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1% 아래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한번 한국은행이 밝힌 거죠. 그리고 분야별로 놓고 보면은 이제 자본 돈을 투자하는 것 사람은 줄어드니까 앞으로 이제 이건 마이너스가 되고요.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해서 TFP라고 합니다.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이거는 숫자로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 써 있죠. 혁신 생태계가 됐냐, 노동 정책이냐, 수도권 집중 완화냐,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요거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을 키워놓게 되면은 한국의 성장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 경제들이 양극화된데 이거 미국인데요. 미국은 이게 GDP 대비 재정 적자거든요. 연간 기준이죠. 올해다 6%, 7%, 6%면 미국 GDP가 약 28조니까 그냥 30조에 368 그러면 얼마입니까? 1.8조 달러 적자를 내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돈을 쓰니까 소비 심리는 좋아지게 되고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사재기가 오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고 하니까 요런 데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다못해 여기 세탁 있잖아요. 그러면 세탁소도 이 사람들 추방할지 모르니까 지금 옛날 있었던 밍크 코트 있으면 가서 그냥 맡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서베이를 했어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향후 가격이 상승이 예상함으로 지금 살만하다. 가전에 대해서 비싼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쭉 올라오면서 트럼프가 취임이 그런 공포의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여기서 자기 사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간 미국이 일시적으로 수입 수요가 증대되니까 한국도 수출이 이렇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좀 바뀐 측면은 이런 측면은 우리가 예상들을 못했었는데 미국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프랑스가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한국 다음으로 좀 엉망인 나라인데요. 프랑스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고요. 돈은 막 쓰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독일이 맛이 갔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작년 9월 초에 드라기 보고서라고 해서 전 20의 의장하던 사람이 유럽 큰일 났다. 일본형으로 간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경제 문제가 오게 되니까 이게 정치적인 측면으로 해서 총리가 거기도 거의 탄핵 비슷하게 물러나고 지금도 임명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으로 딱 양분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트럼프 정책을 그냥 그런 대로 가는 거고 유럽은 거의 일본형으로 비슷하게 가는 거고 중국만 조금 예외적인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담벼락에 처진 상태로
경영되고 있는데 한국한테는 좋은 거 없죠. 근데 중국이 그 동안에 이건 중국인데 그 쉽게 얘기하면은 긴축 정책을 암암리에 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이 정책 전환을 확 하고 있고 이것의 실행은 올 3월 초에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 전인대를 휘발점을 해서 중국이 돈을 쏟아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 온건한 통화 정책에서 적당한 완화, 그 다음에 재정 정책, 중국적 재정을 적절히 강도를 강화한다는데 이건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상황하고 초장기 국채 발행을 늘려서 이구환신, 옛날 것을 새로운 거로 바꾼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전이건 TV건 뭔가 새로운 걸 바꿀 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기업들이 낡은 설비를 신설비로 교체할 때 정책 지원하고 지방 정부가 얘네는 전체 비중에 지방 정부 비중이 매우 높으니까 특수채 발행을 지방 정부를 살리기 위한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나왔을 때는 1번이 기술 혁신을 또 현대화산, 두 번째 국내 수요 확대. 이게 바뀌었어요. 전방위적으로 국내 수요 확대, 기술 혁신이 둘로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나 미국이랑 기술 패권 전쟁 좀 천천히 할 테고 일단 우리 내수가 급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성장률을 보시면 얘네가 지금 5%를 유지하는데 앞서 보시다시피 4.5, 4.7을 한다는데 5%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산수 불러드릴게요. 1% 성장하게 되면 일자리가 200만 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대졸자가 1,300만 명입니다. 그러면 6% 하면은 1,200만 개 일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5라는 얘기는 그럼에도 좀 버텨보겠다라고 보는 건데 얘들도 중국도 청년 일자리 때문에 매우 고민스럽기 때문에 이걸 올리고 싶지만 못 올리는 거죠. 냅두면 이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겠다. 올리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재정 적자율을 4%로 상향한다. 지금 보시면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4%까지 올려주겠다. 그리고 요거는 중앙 정부가 하는 거고요. 지방 정부까지. 그러니까 요게 파란색이 중앙 정부인데 노란 거는 특별 채권. 지방 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하고 그다음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실질적으로는 8에서 9%. 코로나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 나쁜 거는 아닌데 여기에 함의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우리보다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가 70%, 지방정부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은 100이 넘습니다. 110 정도 될 거예요. 이런 나라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쏜다. 딴 말로 한국에서도 추경이나 돈 쓰는 것은 크게 두려워할 바는 아니고 딴 나라들 다 하고 있다. 미국은 막 쓰는 거 아실 거고 유럽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만 허리띠 딱 졸라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이러고 있는데 요거는 정부에도 우리 뭐 기재위나 정무위에서 또 산업위에서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건데요. 얘네가 수출을 하는데 노란색 단가, 그러니까 가격을 깎고, 자 가격은 깎고 물량은 늘린다. 쉽게 얘기하면 땡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버리면 돼요. 땡 처리하고 있다. 근데 이런 산업들이 뭐냐면 다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산업들 중에서 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수출 단가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얘네가 땡 처리하듯이 물량을 밀어내고 단가를 깎아서 내고 더군다나 위안화가 지금 신저치를 갱신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7.3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산업별로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산업에서 물량과 단가에서 단가는 낮추고 물량은 늘리는 이런 정책을 해갖고 지금 수출 환경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주요 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많은 산업들에서 석유 제품은 뭐 유가와 관련되고요. 회색은 철강인데 이것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들은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딴 얘기는 중국에서 재고를 줄이면서 그러니까 쉽게 땡처리해서 재고를 줄여놓고서 해외로 그냥 막 밀어내고 했는데 어디로 밀어내냐면 동남아시아도 밀어낸다. 이머징 마켓을 막 밀어내고 있고 일부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그 지도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어마어마한 위기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어떤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거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위안화를 그만큼 절하시켜 놓게 되면 중국 수출업계에서 상세가 되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암암리에 또 이런 정책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 추경을 해야 되니까 퍼주기 논란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부 부채 한번 정리하면은요. 정부 부채는 두 가지로 놓고 보시면 돼요. D2와 D3예요. D1은 한국만 쓰는 거 우리 기재부가 쓰는 거예요. D2는 맨날 언론에 나오는 게 D2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한국말로 일반 정부 부채고요. 공공 부분 D3는 일반 정부 부채에다가 공기업, 한전, 가스공사, LH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만 넣으면 돼요. 요걸 포함한 겁니다. 분모는 명목 GDP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D2가 GDP 대비 놓고 보시면은 49.8, 50.7이 됐죠. 작년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럼 D3는 이렇게 해서 69.7, 70 정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는 뭐 요 숫자는 여러분이 잘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D2랑 D3만 알면 돼요. 보수 언론에서 정부 재정 큰일 났다가 이게 디스 4, 5, 6 막 나갑니다. 여기다 사회보장 넣으면은 또 말이 안 되는데 딴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소설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놓고 보고 아마 이번에 추경을 하자고 하면 D3 갖고서 보수 언론이나 기재부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여러분들 한번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D3고요. 69.7이고 D2 일반 정부 부채는 50.7입니다. 조금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시고 이건 추이라고 보시는데 딴 나라랑 비교해 보시면은 이거는 기관마다 틀린다. BIS한 건데 공공 부분을 아까 70 가까이 갔는데 여기는 72네요. 일반 정부 부채는 우리가 굉장히 낮죠. 근데 요 차이가 22.3 정도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큼이 공기업 부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국가별로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유럽 같은 나라는 전력 산업을 국유화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국유한 나라들은 빨간색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D3가 합리적이다라고 한번 보자. 봐도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이 별로 없고요. 중요한 건 D3 발표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8개인가 9개 나라밖에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굳이 갔다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게 한전, 가스공사, LH 부채인데 얘네 부채가 한전이 205조, 가스공사 44조, LH 165조. 여기다 뭐 미수금 더한다고 합쳐 400 한 3, 40조 되는데 한전이 이걸 정부 부채로 볼 수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전기요금 올려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LH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땅이잖아요. 땅과 건물인데 아파트인데 뭐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가스공사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 올라오면 분명히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 부채 한번 놓고 보시면은 요게 빨간색이 한국이고요. 요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영국이고 프랑스고 이태리고 여기 일본이고 검정색이 미국인데 자 코로나 국면에서 코로나 중요한데 다 모든 나라 돈을 썼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건 갚은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모인 명목 GDP가 늘어나서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느 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짓도 안 했고 그냥 그런가 보다.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예? 복지 안동이라고 하죠. 복지부동은 안 옵니다. 복지 안동은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눈만 껌뻑껌뻑하는 걸 복지 안동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건 필기를 하셨다가 써드시기 바랍니다. 복지 안동. 복지 안동 눈안자 예?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강의 들어봤어요?
근데 기업 부채로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딴 나라에 비해서 왜? 정부가 이만큼 돈을 썼으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보시면 기업 부채가 그냥 옆으로 가잖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가계 부채 그냥 옆으로 가잖아요. 한국만 안 쓰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이거 떨어지는 것도 이거 분모 물가가 올라갔고 분모가 커져서 떨어진 거지 뭐 전체 줄기는 뭘 줄여 그냥 옆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명확히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정말 어려운 부분들은 가계부채 많다고 하는데 이태리 같은 나라 이태리가 진짜 제2의 일본이라고 하는데 가계부채에 있어서 놓고 보면 이렇게 낮아요. 이태리 사람은 얘들은 빚내서 뭘 사지를 않아요. 이태리 시칠리아 섬에 가면은 성 있잖아요. 성. 큰 성 하나가 1달러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수리비가 뭐 10만 달러 든다음에 하나씩 사세요. 1달러 뭐 10달러 아무도 안 사니까 대신 조건은 수리해 갖고 네가 쓰는 조건이다 뭐 하는데 얘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축구나 보다가 중간 저녁에 와인이나 때려 먹고 뭐 예술이 좋네 뭐 이렇게 사니까 부채를 늘릴 이유가 없죠. 우리 같이 액티브한 민족은 이건 아닌 거죠.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망가진 애 뭐냐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정부가 가계와 기업의 빚을 정부가 대신 써준 거고요. 우리는 정부는 복지 무슨 동? 복지 안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써갖고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별로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여러분들 배 아픈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2년 전 경제는 민주당 할 때 배터리 처음 나왔을 때 에코프로가 그 당시 20몇만 원이었는데 참 많이 올랐네요 하고 보여드렸어요. 그때 배터리 양극재 묵지하는 그런데 그게 150만 원 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유사 종목 좀 가르쳐 달라고. 저도 우연히 봤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양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에서 나오고 있는데 기존 컴퓨터의 뭐 30조 배라고 하는데 우리 뇌의 용량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 하는 이 회사들 주가 올라간 거 보면 특히 그 구글이 그 저기 있잖아요. 슈퍼컴퓨터보다 뭐 몇 억 배 빠른 계산을 한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양자에 적극 투자하겠다. 지금 양자 경쟁이 불이 붙었고 아마 CES에서도 양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올랐고요. 이렇게 올랐고 제일 많이 오른 게 이거더라고요. 어디 있어? 이게 작게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가 20배예요. 한 달 동안에 20배. 네? 그 떨어졌어요. 한번 사 보시면은 또 여기서 인생 조지던지 말던지. 근데 돈을 버는다기보다도 얘네 다 적자인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우리 피 끓는 우리 투자가들 1,400만이 해외로 나가서 이런 거 하는 거 한국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환율을 함부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율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환율은 그냥 위험하다, 큰일 났다, 물가가 올라서 이런 정도로 얘기해야지 환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여기서 잘못하면 삐끗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마지노라는 상황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은 이렇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20%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로스컷이라고 합니다. 로스컷이라고 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떨어진 건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자동으로 기계가 팔아버립니다. 이게 채권이 될 수 있고 주식이 될 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야 이거 보다가 조금 얼마 이상 올라가면 나 따라 사야지. 이런 컴퓨터 트레이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특히 환율에 대한 말씀은 각별히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기 아이디어는 트럼프 출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책을 썼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한국에도 많이 팔렸었어요. 2006년인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가요사기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내가 보기 이 사람이 쓰고 이 사람이 돈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책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읽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엔 막 나가는 것 같지만 경영자로서
이거 헤드는 제가 다 붙인 거거든요. 이런 것이 리더, 돈 벌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잔소리 삼아서 갖고 왔고요. 이것도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 있죠. 이거 7가지거든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새해니까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류를 산업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네. 큰 거. 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김윤지입니다. 오늘 제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드릴 내용은 잠깐만요. 이게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네. 네네. 네, 오늘 의원님들과 말씀드릴 내용은 설계되지 않은 성공 한류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그 탄핵 집회에서도 많은 그 한류 팬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나왔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외 분들 만나실 때에도 너희 나라의 한국의 그 산업 한류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느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원래 한류 잘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한류가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된 건 3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 3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사실 우리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목을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한 거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에서는 아직도 한류의 성공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정부가 설계해서 만들어낸 것일 거야 라고 보는 시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잼버리 실패 때 그 실패가 되니까 많은 한류 그 아이돌들이 나와서 다시 성공적으로 만든 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외에서는 이것 봐, 뭔가 정부에서 다 만들어진 아이돌들이니까 이렇게 정부가 뭐 하자고 하면 다 나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낮춰보는 게 아직은 있어요. 서구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설계한 게 아닌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 정책도 분명히 역할을 했고 기업도 역할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거라서 빨리 좀 샀는데요. 20분까지요. 예. 제 한류의 지금 성공의 동력은 무엇인가? 다 한류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한류가 산업이 된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류가 산업이 될 수 있었던 동력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산업이 되진 않거든요. 무슨 계기가 있고 그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이 된 것인데 이 산업이 된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류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해서 먼저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수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아직 24년 수치는 안 나왔기 때문에 23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3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60% 이상이 게임에서 나와요. 사실 콘텐츠 수출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게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이나 영화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적고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음악 정도 돼서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액은 굉장히 크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130억이라는 게 대략 어느 정도 기준이 될까를 보면 이것도 이제 23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6,300억 달러라고 했을 때 콘텐츠는 약 10번째에서 11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반도체가 1,000억 불 가까이 수출을 하고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쭉 가는데 그래도 콘텐츠가 100억 불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전을 넘어섰다, 컴퓨터를 넘어섰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요 수준을 넘어섰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으로 볼 때는 한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한류 수출 되게 큰 것 같은데 2% 3%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콘텐츠 수출은 다른 수출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은 산업 연관 효과라고 해서 어떤 수출액이 발생을 하면 생산 유발 생기고 취업 유발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요 연두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산업에서든 수출이 발생하면 생산 유발 얼마큼 일어나지, 취업 유발 얼마큼 일어나지 하는데 콘텐츠 수출은 이상하게도 단지 자기네만의 그 연관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재 수출을 같이 연관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소비재는 모든 소비재는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화적으로 취향적으로 나 이 나라 거 좋아, 나 이 나라 거 한번 써보고 싶어.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게 화장품 또는 의류 또는 식품, 요즘 가공식품, 뭐 라면, 소주 이런 것들,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것들도 사실 브랜드의 힘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수출액이 작아 보이지만 왜 더 큰 영향을 미치느냐? 소비재 수출액을 자기 몸보다 더 크게 한 1.8배 정도 더 늘리는 효과가 있고, 요게 늘어나는 생산 유발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콘텐츠 수출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수출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다른 연관 산업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요즘은 요 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것 쪽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스럽다. 너무 한류해서 소비재 수출로 연관하는 게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인 영향인 것처럼 보이면 또 그것도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뭔가 한류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대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럴 줄 알았어. 쟤네 아시아 애들은 저렇게 하지. 이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류의 수출, 한류의 산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충격이 있었다. 충격의 가장 큰 시작은 개방의 충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1988년 그 한국에서 그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가 UIP 직배 첫 번째 영화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명동 코리아 극장하고 신촌 신영극장에서 뱀이 풀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드러났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컸고 당시에 UIP 직배 영화를 반대하는 영화인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한류의 산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우리 머릿속에는 쌀 개방했지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가장 주요한 의제는 두 가지. 서비스 시장과 농산물 시장이었습니다. 서비스 시장의 핵심은 영화, 농산물 시장의 핵심은 쌀. 그래서 우리는 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하면서 쌀 시장 개방했다라는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시장, 즉 영화 시장을 개방한 거였습니다. 1985년부터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계속 그 영화 미국 헐리우드 쪽에서는 한국의 영화 시장을 개방하라라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영화 시장 개방이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외화를 계속 받기 때문에. 개방의 의미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외화는 그 한국의 영화 제작자들만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직접 배급을 못하고 반드시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영화 수입에 대한 그 허가권을 어떤 식으로 줬냐면 한 해에 예를 들어서 한국 영화 20편을 제작해야 영화 수입권을 준다라는 식으로 한 거죠. 영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시만 해도 한국의 영화는 되게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습니다. 모든 수입은 해외에서 외화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수입권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 20편 빨리 만들고 나머지 해외화 수입해와서 돈을 버는 이런 형태로 시장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한국 영화의 제작비는 어디서 나오냐? 영화를 올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외화를 수입해온 돈으로 한국 영화 20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영화 시장을 개방하라는 의미는 헐리우드 업자들이 직접 배급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였고 한국의 영화 산업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한국 영화를 만들 제작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인들은 항상 투쟁 잘하죠. 굉장히 잘하는데 이때부터 전통이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 영화 시장을 개방하는 순간 한국 영화를 만들 제작비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싸움은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1988년에 UIP 코리아에서 한국 그 영화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처음으로 직배 영화가 나왔고 그때 위험한 정사 나온다고 했을 때 영화인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뱀도 풀고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죠. 정지영 감독님이 푸셨어요, 뱀을.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88년 올림픽 기간이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89년에도 시내하우스에 불도 지르고 최루탄도 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대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계속 타결이 됐고 결국 93년에 쌀 시장 개방되면서 영화 시장도 완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헐리우드 직배사들이 직접 한국의 극장에 배급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수입권을 갖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수입권을 갖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한국 영화를 제작할 제작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한국 영화의 점유율은 15.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60%쯤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영화의 비율이 50%가 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4나라밖에 없습니다. 퀴즈 들어갈까요?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또 4나라. 인도, 중국, 일본. 북한은 뒤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요 4나라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보통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다 프랑스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50% 못 넘어요. 50%를 넘을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가진다는 몇 개 되지 않고 이때 점유율이 15.9%밖에 안 될 만큼 굉장히 기반이 허약했는데 그리고 제작비도 없어진다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60%까지 시장을 키웠다는 의미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분명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대책을 세워야 되죠.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시 1993년에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때 과학기술자문회 이상희 위원장이 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도 영상 산업을 잘 해야 된다라는 보고였고 이때 보고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쥬라기 공원 1년 흥행 수입이 차 150만 대의 수출과 효과와 맞먹는다. 요즘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때 이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 이때 당시의 기사인데 내용을 보면 되게 비분 관계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것인가 영화를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요즘은 영화를 만들다는 답변이 많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2년간 피땀 흘려 만든 자동차를 수출해 봤자 미국 영화 한 편 수입과 같다면 말이다. 이 느낌 아시겠죠? 시대적 분위기가 아니 그딴 영화 한 편이 야 우리가 2년 동안 차 수출한 거 똑같다고 가능해? 라는 게 사실 우리 모두의 정서였던 거죠. 하지만 이 보고서가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이 영향으로 정부 조직 체계에 처음으로 문화산업정책국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업계에서는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 문화산업정책의 시발점이 된 보고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보고서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도 이 세계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 세계화라는 단어 자체가 이거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했고 우리는 더 이상 농산물 시장도 서비스 시장도 보호해 줄 수 없다. 우리는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뭔가 좀 해보자라는 의미로 세계화를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화산업정책국이 처음으로 신설이 됐고 뭐 문화예술진흥법도 만들었고 영화진흥법도 만들고 이제 뭔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다 법 만드시는 분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법만 만든다고 해서 뭐가 바로바로 되진 않죠. 씨만 뿌리는 단계였습니다. 씨만 뿌리는 단계였는데 1997년에 이제 IMF 금융위기가 빵 터지고 이제 김대중 정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서 경제 체제를 좀 새롭게 재편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통 지식정보 사회론 당시 유행하던 지식정보 사회론을 사용을 해서 코스닥 활성화 나왔죠. 우리 벤처기업 키워서 코스닥에 올려서 우리도 IT를 통해서 성장을 해보자 하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나왔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산업에 대한 그 지능의 의지는 가장 높으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시면서 주변에 많은 영화인들이 있었고 영화인들이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문화산업을 잘해야 된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뭔가 산업을 지원을 해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할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다시 만들어요. 앞에서도 뭐 예술진흥법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좀 더 통 크게 문화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다라고 딱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을 500억 원짜리 설치를 해서 이제 이걸로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 기금이 크게 만들었다 해도 모든 것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문화산업 전문 투자조합 세제 혜택을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벤처 기업들이 제조업에 투자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세제 혜택을. 똑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문화산업 전문 투자조합, 즉 영화 펀드, 영화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면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인센티브를 만든 거죠. 당시 코스닥 분위기를 기억하신다면 모든 재료가 있으면 다 투자가 될 때입니다. 돈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때였고 어디 좋은 재료가 없나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던 때였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투자자들이 영화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그 벤처 투자자들이 영화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영화를 보고 나오실 때 보면 자막이 쭉 올라갈 때 무슨 기술 투자, 무슨 창투 많이 있잖아요. 요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지금 현재 제작비의 한 70% 정도는 벤처 투자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만들어진 전통이고 그래서 국가가 뭔가를 해줄 수는 있지만 모두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튼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였던 거죠. 세 번째는 8길이 원칙이라는 그 문화산업 지원 기본의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그 거버넌스 논리를 정착시킨 것입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처음 만든 것은 아니고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문화산업 지원을 할 때 8길이 원칙, 즉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인데 이 논리가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많은 것을 지원하잖아요. 국가가 많은 것을 지원하다 보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르게 됩니다. 고른다는 거는 자기 입맛에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문화가 정부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인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즉 전문 기관을 따로 두고 국가는 이 전문 기관만 지원을 하고 모든 선택은 이 전문 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8길이 원칙입니다. 즉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블랙리스트 파동이 나왔을 때 많은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8길이 원칙에 한해서 정부가 그러지 않기로 했던 건데 왜 그거를 회수하느냐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사실은 모든 문화산업 정책의 뿌리가 다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었다. 두 번째, 그래도 정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세 번째, 지원 논리는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에 굉장히 큰 뿌리를 갖게 됐고 사실 정책은 뭘 했니? 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때부터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도 쭉 흘러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은 뭐 아이돌도 그렇고 다 정부가 알아서 만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우리 사실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부가 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라는 거죠. 시장이 개방이 돼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기업들도 뭔가 해야겠죠. 보통 한류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냐라면 분분합니다. 단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국의 1997년에 서양이 목요일에 드라마가 처음으로 방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전국 시청률이 15%면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굉장히 큰 효과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언론에 한류가 불어오고 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보통 한류의 기원을 사랑이 뭐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길래라는 단어는 어쩌다가 중국에 이때 흘러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한류 상품들이 뭔가 품질이 좋아져야 해외에도 수출을 할 수 있겠죠. 한국의 드라마는 사실 60년대, 70년대도 있었어요. 80년대도 있었고. 근데 한국의 드라마들이 본격적으로 재미있어진 것은 90년대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90년대 이후냐? 두 가지가 중요했는데 첫 번째는 문민정부 출범. 민주적인 분위기가 확산이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검열철폐를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검열철폐가 되기 때문에 방송국 안에서 대본 검열하지 않고요. 아무거나 만들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래서 민주적인 분위기가 확 정착이 되는 게 어느 나라에서든 그 문화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90년대 초반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되게 좋았고 컬러 TV가 막 보급이 되면서 그 광고 시장이 굉장히 커져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SBS가 개국을 해요. 그 이전에는 KBS랑 MBC밖에 없었는데 SBS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두 개 방송사에서 세 개 방송사가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어떤 경쟁이면 광고 경쟁. 광고를 서로 뺏어오기 위해서는 자사의 그 방송물의 시청률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드라마를 좀 더 재밌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키면 나오고 뭐 수익도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가 없었는데 방송사가 하나 더 생겨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히 문민정부 출범하면서 민주적인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방송국에서 뭔가 좀 더 재밌는 걸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든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민주화의 확산. 이 두 가지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 아마도 좀 힘들다. 최근에 중국 드라마들, 영화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중국계 우리 거를 위협할 수 있나요? 저는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자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민주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다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 드라마는 재밌게 만들어졌지만 방송국에서도 사실 수출에 대한 의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수출을 해봤자 얼마나 벌지 모르고 다 지금 수익은 국내에서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의지가 없었는데 정부가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문화산업정책국. 거기서 국장님들이 부르시는 거죠. 방송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가 정책 만들었는데 실적 만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수출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대응을 했냐면 안 할 수는 없고 그럼 조금이라도 해볼까 하고 그 당시에 유명하던 그 상사에 다니던 분들을 한 회사에 한 2명씩 뽑습니다. LG 상사, 대우, 삼성물산 이렇게 계시던 분들을 뽑아다가 이분들한테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를 주면서 값은 상관없고 너희들 가서 팔던 데 가서 좀 팔아봐 하고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발 팔고 자동차 팔고 이러던 분들이 이제 비디오를 들고 팔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시장에 가서. 당시에 우리의 판매 포인트는 거의 일본 드라마랑 비슷한데요. 가격은 10분의 1입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팔아보자라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가격에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팔기 시작한 거죠. 아시아 시장에서 조금씩 먹히기 시작했어요. 거의 일본 거랑 비슷해, 재밌어. 근데 가격은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돼. 조금씩 사면서 아시아 시장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스도 조금씩 나와요. 우리나라 의가 형제가 베트남에 팔렸다.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 팔렸다. 이런 광고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IMF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IMF 금융위기는 사실 우리도 되게 어려운 때는 맞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환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일본 드라마를 수입해 오다가 너무 비싼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좀 싼데 비슷한 거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한국 드라마들이 거의 일본 드라마랑 비슷한데 값이 10분의 1밖에 안 돼. 라고 하니까 한국 드라마들 막 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IMF 금융위기가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기긴 했지만 한국의 드라마들이 아시아 시장을 확산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가 수출의 거점이 됐는데 왜 대만이 중요했냐면 대만에 수출을 하게 되면 대만 인근의 그 위성 채널을 통해서 홍콩, 싱가포르, 중국까지 다 같이 보는 효과가 있고 대만에는 더빙판이 나갔는데 대만 더빙판이 나가면 그 말을 알아듣는 나라들은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대만이 수출 거점이 돼서 IMF 금융위기에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하게 됩니다.
좋은 드라마들이 계속 나와요. 뭐 겨울연가도 나오고 대장금도 나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팔리긴 했으나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되다 보니까 수익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들도 수익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팔린다, 야 우리 게 팔린다라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수익까지 기대를 하려면 좀 중요한 요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드라마 같은 것을 팔려면 더빙, 자막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작비 수준에서 이 더빙을 한번 만드는 게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팔지 모르는데 더빙까지 하니 모르겠다. 그냥 대충 팔 수 있는 데만 팔자라고 생각을 했고,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까지만 해도 드라마를 팔기 위해서는 방송 전파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정한 국가의 방송국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당시에 방송 전파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공간에 우리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뭐 브라질에 가서 어떤 도시에 방송국에 가서 우리 드라마를 팔겠다? 안 사주죠. 이 시간대에 우리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전파 시대에는 사실 우리 드라마들을 확산시키는 게 아시아 시장 말고는 힘들었습니다. 수익도 안 나지만 그냥 판다라는 수준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다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도 깔리고 옆에 집에도 깔리고 다 깔리기 시작하죠. 초고속 인터넷 깔릴 때 가장 먼저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집에서? 미국 드라마 다운로드해서 보셨죠. 10편씩 20편씩 다운로드해서 보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던 드라마들, 텔레비전에선 볼 수 없는 드라마들을 다운로드해서 보기 시작했죠. 한국의 드라마들도 사실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조금씩은 있는데 도대체 텔레비전에서 나오지 않아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한국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자막 문제 때문에 더 확산이 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드라마 피버나 비키 같은 게 미국에 있던 사이트들인데 이 사이트들에 한국 드라마들이 올라요. 그러면 이 아시는 그 한 사람이 딱 이렇게 해서 오늘 내 이름은 김삼순 3회 번역하실 분 모읍니다. 7명이 한 팀이 돼요. 그러면 이 분들이 밤새 번역을 해서 자막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 자막판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보는 이런 형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팬들의 자발적인 힘이 굉장히 컸다라는 게 한류에서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최근에 그 응원봉 들고 나온 한류 팬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 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번역을 왜 자기들이 해? 회사가 하면 되는데 우리는 참지 않는다. 얘네들이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한다. 이게 한류 팬덤의 기본입니다. 너희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직접 할게. 이런 마음이 이때부터 일어났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한국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OTT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가 성장을 하면서 여러 시장을 받고 한국 시장에도 아시아에선 두 번째로 진입을 합니다. 이때 한국 시장에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 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두 번 더 큰 이유는 한국의 드라마들을 수급하겠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봐. 우리가 분명히 투자를 해서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드라마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드라마 산업은 사실 돈을 한 번도 번 적이 없어요. 어떻게 벌 수가 없었냐면 한국의 드라마들을 만들 땐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드라마라면 방송국에서 한 7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한 30만 원 정도는 자체 조달해 해서 만듭니다. 그럼 이 30만 원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 OST를 하기도 하고 PPL, 광고. 그래서 드라마 거의 끝날 때쯤에 광고로 난리가 나잖아요. 얼굴에 찍어 바르고 뭐 먹고 계속 그런 장면들 나오는 게 한 70%밖에 방송국이 주지 않기 때문에 방송국은 딱 그 정도의 여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0%는 니네가 알아서 채워 하는 형태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와 같은 OTT들은 어떤 식으로냐면 얼마면 만들 수 있어? 100만 원이요. 그러면 110만 원 줄게. 120만 원 줄게 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한국의 좋은 제작자들이라면 당연히 여기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영화계도 되게 힘들어졌고 한국의 제작 환경에서 도저히 돈을 벌 수 없었던 많은 제작자들이 OTT 가면 넷플릭스 가면
100만 원짜리 120만 원에 사줘. 좋은 제작자들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많은 좋은 영화인들, 제작자들이 모두 여기를 가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작비들도 굉장히 올라가게 됐죠.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나온 게 킹덤도 있고 오징어 게임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게 성장의 한계가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100만 원짜리 110만 원에 사주고 끝인 거죠. 영화하고는 다르죠. 영화는 100만 원짜리 만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110만 원 한번 사주고 끝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100만 원짜리 105만 원에 사줍니다. 마진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1 같은 경우도 그냥 제작비 말고는 번 게 없기 때문에 한국의 제작자들은 더 이상 이런 구조로는 좀 힘들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닥친 문제는 요거죠. 드라마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사실은 아까 김대중 정부 때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바뀌게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CJ가 영화 산업에 들어온 게 올해로 딱 30년째 됩니다. 이때 스필버그가 영화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요. 영화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갔던 회사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었는데 가서 까였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 CJ의 이미경, 이재현 남매가 가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죠. 이때 스필버그에게 이재현, 이미경 남매가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가서 그 얘기만 했대요. 나는 반도체를 하니까 소프트웨어가 필요해. 나 너희한테 투자할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먹혔습니다. 근데 이 두 남매는 그때 30대 청년이었는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영화를 만드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헐리우드에 있던 스필버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이 두 투자자를 받아들여서 이때 CJ가 처음으로 영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사업 시작하면서 스필버그한테 영화 제작하는 거, 배급하는 거, 투자하는 거 배워서 이때부터 영화 사업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1995년이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해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영화사들이 이제 많이 쇠퇴를 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이 영화 사업에 진출했던 때가 있습니다. 삼성 영상사업단 기억나실 거예요. 비롯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영화 사업에 투자했어요. 왜 했냐면 이때 비디오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소프트웨어를 갖는 게 중요하다 해서 영화 사업에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사실은 영화 사업을 잘 모르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랑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는 영화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는 잘 안 맞았어요. 뭔가 새로운 인력이 필요했는데 80년대에 대학가에서는 많은 영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영화로 세상을 바꿔보자. 프랑스 문화원, 독일 문화원 가서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 운동을 하시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와서 나도 영화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때 대기업들은 이 80년대, 90년대 영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과 같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영화계는 다른 산업계, 문화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의 기본이 여기죠. 80년대 영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당시에 대기업들과 손잡고 영화사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첫 번째로 나왔던 영화가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삼성 영상사업단, 삼성의 돈으로 영화 운동을 하셨던 제작자, 기획자들이 새로 영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왔던 영화들을 보통 기획 영화 시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획자들이 탄생했다. 이 기획자들이 지금도 영화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영화 제작자들. 이분들과 대기업의 돈으로 잘 영화를 만들어 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IMF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IMF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대기업들은 빠르게 영화 사업을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사업에 돈을 넣긴 했는데 아직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근데 워낙에 IMF 금융위기가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 안 되는 사업은 다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철수를 합니다. 삼성 영상사업단을 비롯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3개의 기업만 남았어요. 어떤 기업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CJ. CJ는 1995년에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최초의 멀티플렉스인 CGV 강변을 만들고 있어.
나는 1998년에 이거 개관할 건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볼래.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필버그에게 배운 바에 의하면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기면 뭔가 영화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보자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오리온도 롯데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다 모두 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기업만 남고 모든 대기업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화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돈을 내고 있던 대기업들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영화 기획자들은 어떡하지? 나 이거 돈 어떤 사람 돈으로 영화를 만들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대중 정부에서 코스닥 투자 활성화로 문화사업 전문 펀드에 투자해. 그러면 인센티브 줄게 했잖아요. 그래서 벤처 투자자들이 대기업 대신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돈은 여기서 나오고 기획자들은 만들고 그럼 새롭게 영화 시장을 만드는 게 멀티플렉스 영화관인데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이 세 개의 대기업이 합니다. 이 세 개의 대기업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영화 판을 되게 키우고 배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영화 시장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한국 영화의 메인 투자 시스템이 정착이 됩니다. 돈은 벤처 투자자가, 기획은 영화 기획자들이, 영화 배급은 3대 대기업이 이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천만 영화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화 산업이 15.9%에서 60%까지 성장하게 된데 이 틀이 유지가 되었던 거죠. 지금도 이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영화관 안 가게 됐어요. 여기가 흔들리는 거죠. 영화관이 흔들리게 되면서 벤처 투자자들도 돈을 투자해도 돈을 못 버네가 되는 거고요. 영화관에서는 더 이상 걸 영화가 없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세 체제로 만들어진 축에서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배급자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 그래서 여기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제작자들도 다 같이 어려워지겠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위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사람들이 갑자기 영화관 안 가게 됐지? 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OTT,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특히 OTT를 보시기 시작하면요. 빨리 가면서 보죠. 재미없는데 건너뛰면서 보죠. 짜집기도 보고 동영상 축약본도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더 큰 거는 집에서 요즘 평균적으로 OTT를 2개 이상씩 보세요. 집에서 10,000원, 20,000원 이상 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영화관 가서 또 15,000원을 내? 한 개 비용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10,000원, 20,000원 내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영화관에 가서 10,000원, 20,000원을 내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미 꾸준히 10,000원, 20,000원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5,000원 더 내려면 뭔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커지다 보니까 영화관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현재 영화 시장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60% 수준입니다. 60% 수준인데 이상한 거는 꾸준히 천만 영화 하나야 두 개는 나와요. 한 해에.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볼 영화는 보는데 옛날에 그냥 가서 보던 영화들은 안 봐요. 그거는 집에서 OTT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영화 시장 규모는 한 60%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제 영화인들이 느끼는 시장의 규모는 30%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천만 영화 두 개는 다 가져가고 나머지 시장이 된 거니까. 그래서 영화 시장은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OTT 잘 되니까 다 사람들 OTT 가서 만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죠. OTT들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매절 판매를 해요. 한 번 사주고 끝나요. 100만 원짜리 만들면 110만 원 주고 끝. 이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들이나 이런 드라마 제작자들이 아무리 거기 가서 팔아달라고 해도 팔 수 있는 캐파도 있고 사줄 수 있는 캐파도 있고 그렇게 높은 값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한 편 잘 만들면 10배, 20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지만 드라마는 자기가 만든 드라마에 한 5% 마진 준다. 최근에는 그 5% 마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이 어렵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돈을 잘 주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비는 되게 올라갔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제작비는 올라갔는데 한국의 OTT들은 그만큼에 대한 제작비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OTT들을 중심으로 제작비가 너무 올라서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작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제작비에 상응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죠.
지금 배우들이 몸값 깎는다고 해서 이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의 제작비를 줘서 만들었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이 팔거나 다른 곳에 더 팔아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것입니다. 요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화랑 드라마랑 되게 판이 달라요. 이쪽 왼쪽이 영화고 오른쪽이 드라마인데 영화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B2C 구조인 거죠. 영화를 잘 만들어서 관객이 많이 볼수록 그 수익이 모두 제작자들 또는 배급자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10배, 20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OTT일 수도 있고요. 방송국일 수도 있고 스튜디오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발주를 해서 한번 사줘요. 끝. 여기서 수익이 끝나요. 그럼 발주를 해주는 곳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드라마 제작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발주를 해주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면 이걸 만들어서 여러 군데 더 팔면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 OTT에 팔면 어때? 뭐 뷰에 팔면 어때? HBO에 팔면 어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와서 우리나라 걸 사줬지 우리가 한 번도 가서 직접 가서 HBO에 가서 팔고 어디 가서 팔고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특히 HBO에는 아직도 미국 중심이죠. 한국 드라마 한 개도 없어요. 아직도 그런 OTT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시장들을 뚫어서 우리가 한번 만든 거를 이 OTT 저 OTT 다 파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아직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도 제작비만큼 못 받아요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사줄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즘 약간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화 산업 지원할 때는 펀드 중심으로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펀드에다 모태펀드 많이 태워주면 모태펀드 돈이 영화 투자로 들어가고 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펀드 중심으로 많이 하셨는데 요걸 똑같이 이쪽에다 적용하시려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는 아무리 드라마에다가 쏟아도 수익이 안 나면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영화는 잘 만들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정책 펀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거는 OTT하고 스튜디오 기업들이 많이 사주지 못하면 이 돈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익은 해외 가서 파는 수밖에 없는데 이 방향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야 정책 펀드 조성할게라고 하면 사실 이 펀드 돈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산업 같은 경우는 펀드 중심보다는 뭔가 해외로 나가는 쪽에 좀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영화 쪽 하던 마인드 그대로 드라마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이제 기업 얘기를 간단히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문화 산업에서 얘기를 할 때 정부가 뭘 해줬니? 우리한테 정부가 뭘 해줬냐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K-팝입니다. K-팝 쪽은 정부의 혜택을 가장 더 얻었다. 왜냐하면 영화 쪽은 분명히 명확하게 얻은 게 많은데 우리는 뭐 도움받은 게 없어요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K-팝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이었다. 정책금융, 코스닥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음악 산업의 그 수입을 나타내는 건데요. 확 꺾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확 꺾이는 게 뭐냐면 음반 수익입니다. 옛날에는 CD와 레코드를 통해서 음악을 듣다가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MP3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MP3로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 음반 사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CD 샀잖아요. 저는 사지 않습니다. 음반 수익이 확 꺾이면서 지금은 스트리밍 수입으로 보완이 되고 있지만 초기에는 음반 수익이 굉장히 줄어드는 형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음악 기업들에게 중요한 수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반 수익, 두 번째는 공연 수익, 세 번째는 그 광고나 IP, 굿즈 같은 수익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음반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음반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SM이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거는 아이돌을 만들어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아이돌을 만들어서 이 음반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없어요. 조달할 데가. 이때 SM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가서 자본을 조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쉽지 않았죠. 대우증권에서 주관사 했는데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음악 기획사는 제조업과 다르기 때문에 그 코스닥 등록을 통과시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7번, 8번을 떨어져서 계속 심사를 트라이를 했고 결국 상장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면서 자본 들어왔고 그 돈으로 사실 보아 일본 성공하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 K-팝 기업의 성공의 모습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모두 전이가 돼서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지금 하이브도 그렇고 모두 다 아이돌로 성공을 한다. 이 성공한 걸로 코스닥 시장 들어간다. 코스닥 시장 가서 자본 들어와서 해외 진출한다라는 형태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그 K-팝 기업들의 성공 과정에서 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외 시장은 계속 트라이를 했지만 아시아 시장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여전히 미국 시장 들어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우리 보아도 가서 실패했고 비도 실패했고 원더걸스 실패했고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딱 깨달았어요. 안 된다. 미국 시장은 안 돼. 우리가 안 돼.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아.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오면서 갑자기 뻥 터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이 이전까지는 기업들이 가서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던 때였는데 이때에는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냐면 뮤직비디오 만들어서 트위터에 올린 게 다예요. 그런데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때부터 음악 산업의 중심이 SNS, 유튜브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이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트위터 안에서 SNS 안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성공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낸 게 강남스타일이었고 이때부터 한국 기업들은 안 거죠.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SNS 안에서 팬들이 만드는 거다. 팬들이 성공을 만드는 거다 해서 한국의 K-팝 기업들은 이때부터 팬들을 만드는 데 중점을 합니다. 가수를 잘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보다 이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을 만드는 것 산업으로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탄핵 집회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나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여기 저렇게 많을 줄이야 했겠고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나왔지? 두 가지가 다 놀라웠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 중에 하나가 K-팝 산업에서의 팬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팬질을 한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크고 작은 연대가 굉장히 몸에 익어 있어요. 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 아이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밤새 줄 서서 공연도 가야 되고 클릭해서 공연장 티켓도 사야 되고 기획사가 잘못하면 가서 우리 오빠들 왜 이러냐고 싸움도 해야 되고 많은 싸움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연대의 마음들이 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다른 큰 사안이 왔을 때도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움직이는 게 힘들지 한 번 움직여본 사람은 두 번, 세 번이 쉽잖아요. K-팝 팬덤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자꾸 만나고 연대하고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밤새도록 기다리고 줄 서고 너무 쉽습니다. 맨날 해오던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할 수 있어요. 우리 늘 해왔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그렇지 K-팝의 팬덤들은 항상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런 힘으로 사실 BTS도 팬들이 만들었습니다. BTS를 만든 건 하이브가 아니에요. 하이브는 아이돌만 만들었을 뿐 BTS가 미국으로 성공하게 했는데 모든 걸 다 팬들이 조직화했습니다. 시장도 만들고 판권도 만들고 뭐 유통도 만들고 다 팬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K-팝 산업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아이돌을 만드는 게 K-팝의 핵심이었다면 이 이후부터는 아이돌은 기획사가 만들고 이들의 성공은 팬이 만든다. 그래서 팬덤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K-팝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건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팬덤을 만드니?예요. 아이돌을 만드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한국에 지금 특화된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개방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수업을 반만 들으신 분은 그럼 다 무조건 개방했던 거야? 개방했어야 되는 거야? 우리 개방 늦게 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개방을 막았던 두 가지 일본 문화 개방 되게 뜸들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도 굉장히 뜸들였다가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방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크린 쿼터제 같은 경우를 보면 1998년에 첫 번째 스크린 쿼터 폐지하라는 압력 들어왔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정서가 지금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영화 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4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 사실 중요한 게 40%거든요. 4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문을 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영화가 40%될 때까지 우리는 스크린 쿼터 폐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 국민 정서였죠. 국민 정서가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라는 영화인들의 그 이야기가 잘 먹혔어요. 스크린 쿼터를 폐지하게 되면 굉장히 질 나쁜 미국 영화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소중한 서편제와 같은 아름다운 영화들을 못 걸게 된다. 이 논리가 국민들에게 잘 먹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1차 때는 문을 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FTA 추진을 하면서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3년은 어땠냐면 1998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아까 영화에 투자하기 시작했잖아요. 2003년에 첫 번째로 1000만 영화 나와요. 신문에 계속 영화 성공했다, 영화 성공했다, 어느 투자자가 얼마 벌었다, 어느 어디 회사가 대박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민 정서가 바뀌었어요. 질 나쁜 미국 영화 때문에 서편제 영화를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야, 더 좋은 서편제 영화를 만들려면 시장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었습니다. 영화인들은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국민 정서가 바뀐 거죠. 경제 중심으로 논리가 바뀌기 시작했고 FTA 추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보면 이미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할 명분이 사실 없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영화가 40%될 때까지 문 못 열어요 했는데 40% 이미 넘어섰고 신문에서는 계속 한국 영화 성공한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 정서 바뀐 거죠. 그래서 영화 시장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스크린 쿼터를 폐지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스크린 쿼터 폐지가 딱 되니까 사실 한국 영화 점유율이 다시 떨어져요. 까만 그래프 보시면 다시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워낙에 한국 영화가 성장하는 흐름이 있었을 때에 막았기 때문에 꺾였지만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런데 만약에 1998년부터 스크린 쿼터 폐지했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개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방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스크린 쿼터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요즘 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야 우리도 이제 스크린 쿼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한한령 때문에 난리인데 아마 올해쯤이면 한한령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저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한한령이 폐지가 되면 한한령 폐지, 그러니까 한한령이 2016년에 일어났는데 그럼 2016년 이전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돌들이 대거 중국 가서 공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류를 선택할 때에는 그 문화 안보의 논리에 따라서 서구 문화 대신 한국을 선택한 측면이 큽니다. 이들도 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막 미국 문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 안보 논리를 세우면서 서구의 문화에는 대응할 수 있으면서 우리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논리를 정책적 방향을 세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의 문화는 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다. 왜냐하면 서구 문화만큼의 이질감은 없고 우리랑 비슷한 측면도 있고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지만 2016년쯤에 됐을 때는 한류가 너무 커진 거죠.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야 될까 하다가 공교롭게도 사드랑 걸리면서 이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시 문을 열 때는 어떨까? 이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가 되더라도 뭐 자유롭게 교류도 일어나겠지만 2016년 이전만큼의 특수는 좀 어렵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데에서 중국 시장이 빠져 있었어요. 중국 시장 빠져 있는데 이게 시장이 하나 더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그 이전만큼 아주 모든 게 막 중국 중심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럴 마음이 없다. 중국은 이미 그런 것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한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문을 열 때에도 그 이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